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6일 자유대한민국의 지킴이 관점이 분명한 뉴스 정사열전을 시작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첫 선을 보이는 자리여서 많이 떨리고 긴장도 됩니다만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랜 기자 생활을 접고 야인으로 살다가 팬이 아닌 영상을 통해 여러분을 뵙게 돼서 뭔가 어색하고 모자란 점이 많을 것입니다. 일신 우일신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사열전은 정치 사회 분야의 뉴스를 주로 다룰 계획입니다. 정사열전은 옳고 그름을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에 자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사열전은 뜨거운 삶의 현장에서 냉정한 시선으로 관찰하고 기록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반을 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간을 2017년 5월 10일로 되돌려서 대통령 취임사의 주요 대목을 발췌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 처리해 일을 맡기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진정한 정치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하겠다고 큰소리 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일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통령 취임사에 얼마나 공감을 하십니까? 취임사에서 갖은 미사여구를 붙였다 치더라도 지난 2년 반을 돌이켜보면 이건 좀 너무하다 싶지 않습니까? 뒤에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정리되는 취임사. 지난 2년 반 동안 이 정권이 국민에게 보여준 것은 평등도, 공정도, 정의도 아닌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나라였습니다. 조국, 유재수, 백원호 사태는 이 가치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문재인의 비서정치와 그 비서들의 운동권 정치를 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작동 원리를 무너뜨렸고, 청와대 비서실의 운동권 정치는 민주공화 정치의 붕괴를 초래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들어 드러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 조국 사태, 김기현 청와대 하명수사, 유재수 청와대 감찰 은폐 등의 사건들은 권력의 초집중이 난 기형아들입니다. 김정은과의 평화쇼를 통해 얻은 문재인 정권의 지방선거 압승은 당시에는 그들에겐 성찬이었지만 돌이켜보면 독배가 된 꼴이 됐습니다. 지선 승리는 청와대를 자만과 독주로 유혹했고 그 결과에는 청와대를 수사장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출발점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김기현 사건의 경우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기획하고 사주한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조국 사태도 대통령이 무리한 법무장관 임명 강행이 단초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 중에 있는 드루킹 사건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수사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대규모 여론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전달한 이른바 재벌개혁 문건은 국민연금을 활용한 재벌 해체를 골간으로 하는 것이어서 참으로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부가 그 문건에 나온 대로 몇 차례 시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저항이 커서 한 걸음 물러난 상태이긴 합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은폐 의혹에도 청와대 민정실이 중추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나는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공작 정치의 핵심 부서이자 부패의 근원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대화 타협이라는 민주공화 정치의 원리를 무시하고 정치를 운동권 방식으로 풀어가려는 대통령과 측근들의 태생적 한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보정치학자로 불리는 최장직 고려대 명예교수는 이들을 향해 민주화의 주역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장본인이 됐다며 이들은 민주화의 이전으로 회귀해 역사와 대결하면서 위기를 자초했다. 지금 이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운동권 비서정치의 앞권은 2018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개헌 시도였습니다. 국회가 아닌 청와대가, 그것도 대통령이 아닌 민정수석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개헌의 필요성을 교육시키려는 자세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거나 사과한 사람이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청와대의 이런 오만과 독선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잘못도 큽니다. 지금도 정부와 여당은 청와대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는 청와대가 치고 뒷감당은 정부 여당이 하는 구조이다 보니 원래 공무원인 늘공들은 일을 안 하고 권력과 함께 어쩌다 공무원이 된 어공들은 직권남용이나 뇌물수수 등의 사고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 더 많은 범죄와 비리가 드러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꿈꾼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 중 이런 꿈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은 꿈만 꾸는 몽상가여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언제든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만 외칩니다. 평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 안 보입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프로세스는 로드맵이라기보다는 김정은 달래기 수준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서방세계와 북한과의 협상 문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나 조종자로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 외국 언론들로부터 사회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서방세계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 북한으로부터도 홀대를 받아온 것이 대한민국 외교의 현주소란 비판이 넘쳐납니다. 북한으로부터 온갖 멸시를 당하면서도 이런 방구 못하고 김정은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이 외교 전략이라면 일본과의 지소미아 협정 파악이 카드로 얻은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북한의 통미봉남 전술에 물꼬를 열어준 지금 북한과의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있습니까? 지난 20년간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론이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선비핵화 후지원입니다. 최근 들어 3분의 2가 파괴되어 핵실험이 불가하다고 했던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이 여전히 유지관리가 되고 있고 지난해 9.19 군사합의로 영구 폐쇄를 약속했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재건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북한은 이처럼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이런 약속들은 헌실짝 취급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 단계가 아니면 경제 제재를 풀 수 없다는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북한이 원하는 통일 방식을 빼고는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문재인 대통령도 잘 알 것입니다. 친북단체 몇몇 인사들도 이런 전망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과 그의 비서들은 핵 포기를 전제로 한 프로세스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문재인과 그의 비서들은
80년대 민주화 투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위 적폐청산이란 좌파 포퓰리즘의 편승의 정권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유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을 통해 그들이 꿈꾸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새로운 나라란 그들이 기득권이 되고 권력을 잡아서 한반도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들에게도 통일은 그저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건 지나칠까요? 정치권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이나 공수처 설치는 이런 배경을 깔고 나온 것입니다. 개혁인이, 정인이 현란한 수사를 동원하지만 그들이 노리는 것은 이해찬 대표의 표현처럼 장기 집권을 통해 이 사회의 뿌리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좌파 연립 정권을 통해 정권 재창출을 시도하는 것이고, 공수처는 전체주의로 가는 초석을 다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폭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의 제도가 우리가 지켜줄 것이란 믿음 때문이죠. 하지만 그 제도를 지키려는 노력이 없으면 제도는 껍데기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기에 역사적 사건과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압살 시도, 그리고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순간 폭정이 실체를 드러냅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티머시 스나이더는 폭정, 20세기 20가지 교훈이란 책에서 폭정의 징조와 대처법을 기술했는데요. 여기서 그는 예측 폭정을 정치적 비극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예측 폭정의 진행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지도자에게 보이는 첫 반응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반성 없는 적응으로 나타나지만 이후에는 새로운 권위자의 불법적 지시, 심지어는 살인도 꺼리낌 없이 진행한다. 그는 주장의 근거로 20세기에 벌어진 나치 오스트리아 합병, 폴란드 대학살과 소련 공산주의의 진행 과정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그의 책을 정리하면 폭정의 시작은 사람들의 예측 폭정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폭정을 하려는 사람이나 집단은 이 심리를 공포나 환상을 이용하여 극대화시키고 그 수단으로 역사적 사건과 그 상징을 통한 획일화 또는 대중화 과정을 거쳐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반은 어떻습니까? 세월호, 탄핵, 반대 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 평화통일, 여론조작, 언론환경, 삼권분립 등을 상기해 보십시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은 문재인 2019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2편, 4회편을 방송합니다. 엄동설원의 감기 조심하십시오. 지금까지 보시고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지금까지 시사 칼럼니스트 김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